안녕하십니까. 저는 엔테스사의 김덕진이라고 합니다. 공업연력학 강의 14강 연소. 이것도 역시 어려운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또 여기 몰 성분 발열량 3강 용어 설명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강의를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 강의 자료는 ENTS.kr 렉 항목 가시면 PDF 파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연료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연소, 컴바스천, 연료가 산소와 반응할 때 대량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 산소와 반응을 합니다. 반응 전후 질량과 원자 몰수는 보존되나 원자 몰수 보존 법칙 이거를 적용하면 됩니다. 분자 몰수는 보존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이제 수식이 있으면 이거 당연히 원자 개수끼리 같아야 합니다. 핵융합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원자 개수끼리 당연히 같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뭐 x, y, 뭐 g 이런 것들 다 구하는 것이고 이제 문제 푸는 거는 이제 간결식을 먼저 배운 다음에 이렇게 이 정도가 간결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확식 점점 이제 어려워진다라는 뜻입니다. 몰 성분비 건공기 1km몰 중 질소 0.79km몰과 산소 0.21km몰로 구성. 이거는 간결입니다. 간결식. 산소 1km몰당 질소 79 나누기 21 하니까 3.76km몰이 있는 것이고 핵심은 산소 1km몰당이다. 이것이 또 핵심이고 건공기는 이제 4.76km몰이 되겠습니다. 산소 1km몰당 건공기 분자량은 앞에서 혼합 기체 할 때 이제 배웠었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28.84 이건 아마 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시험 문제 푸는데 이거를 써도 되고, 이건 또 28.84는 이제 외워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질량과 몰수를 변환할 때는 분자량을 써라.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연소에는 몰로 갑니다. 몰. 이거 전부 다 몰입니다. 몰인데 킬로그램을 주었어요. 주어진 값이 킬로그램이면 당연히 분자량을 적용하면 킬로그램이 몰수로 바뀐다. 그래서 연소를 해석한다. 연소는 무조건 몰입니다. 양론공기, 이론공기,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기 위한 최소 공기량, 완전 연소시키기 위한 최소 공기량, 수식에 딱딱 맞는 거, 이론공기, 연료 질량을 약 한 1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공기, 딱 맞게끔 들어가는 공기량은 뭐 NG일 경우, 내추럴 가스일 경우 연료 질량의 한 16배 정도 공기를 넣어주면 딱 맞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 연료는 한 40배 정도 됩니다. 석탄일 경우 한 10배 정도 이렇게 넣어주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가 하면 문제를 풀고 나서 답의 범위, 오더를 잘 정리하여 외워야 합니다. 외울 것. 답의 범위를 외워야죠. 그래야지 내가 문제를 풀고 나서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체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잘 외워야 한다. 이론 연소 방정식. 다음과 같이 이제 이론 연소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론 연소라는 말은 여기 산소가 여기에 없습니다. 산소가 완전히 다 연소가 됐다. 여기 이것이 이제 연료이고 연료가 이렇게 1km몰이 주어집니다. 원래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여기서 필이 앞에 연료 1km몰이 있다라는 거 필히 기억을 해 두시고 이 연료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연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의 조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CNHM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거라는 거죠.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90%뭐 이거 2%뭐 이거 3% 이렇게 들어갑니다. 결국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료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A하고 B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거 구하기. 우선 메탄이 90% 들어갑니다. 그럼 에탄이 10% 들어간다.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원자 몰수 보존 법칙. 왜 원자는 결국 안 변하니까. 그래서 C가 한 개가 있는데 90% 들어가지 않습니까? C2가 10%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0.9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0.1 이렇게 하면 1.1이 나오고 그 다음에 B는 당연히 여기 H니까 여기 4개, 4개가 90% 들어가는 거, 6개가 10%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은 4.2가 나옵니다. 4, 9, 36, 6, 4.2. 그래서 이게 정답인 거죠. 원자 몰수 보존 법칙 하면은 이거는 계산이 되는 것이고,
그럼 이것이 계산이 됐으면 이제 이것이 투입이 되는데 얼마만큼 투입이 될 거냐? 뭐 당연히 CO2가 나오고 H2O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산화탄소. 여기 보면은 여기 O2 C 한 개당 O2가 들어가는 거예요. O2 한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O2랑 여기 O2 개수가 이거죠. 여기 앞에 A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H2O의 O2가 또 이게 소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H가 B가 돼야 되니까 이게 H가 B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하고 2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는 2분의 B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O2가 2분의 B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 아니 5가 2분의 B개가 있으니까 여기 2가 있고 4분의 B. 뭐 제가 설명을 약간 복잡하게 했지만 결국 원자 몰수 보존 법칙,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N2 3.76에 요게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면 간단하게 원자 몰수 보존 법칙 딱 적용하면은 바로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연료 1kg당 ATH라고 부릅니다. 연료 1kg몰당 이론 산소 연소 몰수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것을 구하라 라는 게 가장 간단한 문제가 되겠고, 근데 이거 실제로는 이건 이론 연소라는 거 필히 기억을 해 두시고, 연소시 주의사항, 질소는 불활성 기체이나 고온의 경우 산소와 반응하여 질소산화물이 형성된다. 즉 질소산화물, 고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수분은 고온에서 H2O2, HOH 등으로 분리된다.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많은 공기를 투입함으로써 연소실 온도 제어 가능하다. 즉 이게 고온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기를 더 투입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스터빈의 경우 약 1200도씨에서 1400도씨 정도로 이렇게 맞춰야 한다는 거죠. 이래야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론 연소만 시키면 약 2000도씨까지 올라갑니다. 즉 이론 연소 이렇게 연소시켜버리면 2000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2000도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40배 16배 가지고는 이게 2000도까지 올라간다. 40배 정도 투입하면 1200도에서 1400도씨로 된다. NG 연소의 경우 비교적 수식 계산이 정확하나 깔끔하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NG 연소 이거 천연가스일 경우에는 깔끔하게 계산이 되나, 석탄의 경우 연소가스 성분은 측정해야만 한다. 연소가스 성분, 연소가스 성분이라면 이거죠. 왜 석탄 매우 지저분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천연가스는 깨끗합니다. 깨끗하니까 정확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석탄은 이게 안 된다. 측정해야 한다. 이론 공기보다 훨씬 더 많은 공기가 투입되어야 한다. 뭐 시간 및 공간 제약 때문, 뭐 또 온도 이런 논리 때문에 산소는 탄소보다 수소와 결합을 잘한다. 산소가 수소하고 결합을 더 잘한답니다. 따라서 수소는 완전 연소되나 탄소는 불완전 연소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특히 불완전 연소, 석탄의 경우 더 심각한 과잉 공기, 이론 공기를 초과한 공기량, 즉 총 공기, 내가 총 공기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론 공기량이라고 하는 뜻은 연소가 됐다는 거죠. 산소가 싹 소모가 된 거예요. 더하기 과잉 공기량, 산소들이 이제 남아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배기가스에 산소가 포함된 연소된 산소, 이제 과잉 남아 있는 산소, 그것이 이제 실제 산소, 그건 총 공기를 투입하는 거니까. 공연비, 에어퓨얼 레이시오, 당연히 연료 질량분의 공기 질량.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16이냐, 뭐 이 40이냐 이런 거. 가스터빈의 경우 한 35에서 50 정도 되고, 이론 공연비 한 17 정도, 뭐 16이나 뭐 17이나. 이건 공기량 판단할 때 편하고, 이런 것들 답의 오더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답의 범위, 문제를 내가 풀었으면 답의 범위를 잘 정리해서 외워야 합니다. 당량비, 실제 연공비 나누기 이론 연공비. 뭐 이것은 결국은 이건 연료량 판단할 때 편리하다. 결국 같은 말인데 누구의 관점으로 이제 서술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공연비가 있고 당량비가 있고. 그래서 연소 방정식,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더 투입됩니다. 공기가 첫 번째 공기가 더 투입되고, 두 번째 거기에 습공기예요. 이거는 건공기죠. 건공기가 딱 맞게끔 투입되는 거고,
더 투입되고 습공기고. 그럼 이제 이거는 또 역시 1km몰이라는 거 쓰고 이게 있고 여기다 R이라고 씁니다. 더하기 V, 여기는 V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선 수식을 이렇게 쓰는데 또 이거 역시 헷갈리죠. 우선 여기서 보면 C밖에 없습니다. 여기 C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A가 되는 겁니다. A가 되는 거죠. C는 이제 해결이 됐고, 그러면 H2O, 여기서 H는 여기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H2죠. H2니까 여기가 2분의 B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2분의 B가 이제 수증기로 생성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여기가 또 습공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산소가 과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그러니까 당연히 우선 이 R이 이쪽으로 온 다음에 여기서 시어리티컬 만큼 연소가 된 거죠. 이게 사라진 겁니다. 연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R 빼기 A 시어리티컬 이렇게 넣어줍니다. 답을. 그럼 이제 이것이 이제 과잉산소가 되겠죠. 그럼 질소는 이렇게 여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한번 그 수식을 딱 써보고, 어쨌든 원자 몰수 보존 법칙만 딱 적용하면 되니까 거기서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주느냐, 문제를 쉽게 주느냐, 문제를 어렵게 주느냐, 아니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결정해야 되느냐,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문제를 좀 어렵게 준다라고 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문제를 쉽게 준다고 하면 A 값 주고 B 값 주고 여기서 이제 R 값 계산해라 뭐 이렇게 아주 쉬운 거죠. 그 문제는. 즉 외우기만 하면은 뭐 수학 공식에 대입하면은 딱딱 답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현실은 이거 안 준다는 겁니다. 절대. 현실은 얘는 이제 그 화학시험연구원 등등에서 이제 의뢰를 해야 합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하면은 뭐 이거 몇 퍼센트, 이거 몇 퍼센트 이렇게 막 다 이렇게 그 시험치를 이제 제시를 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은 또 1km몰이지 않습니까? 이게 1km몰. 원래 실제는 연료량을 측정을 합니다. 뭐 터비미터 등 가지고 연료량을 측정을 하고, 그러면은 또 투입 공기량, 왜냐 결국 이거를 구해야 되니까 공연비가 핵심입니다. 연료 질량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입된 공기량을 구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거는 터비미터 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측정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그 측정하기가 거의 좀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 에너지 시스템을 풀어야만 하는 겁니다. 에너지 시스템을 풀어야 한다. 즉 여기서 80페이지 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연력학 지식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거를 풀어내야만 합니다. 실제가 그렇다는 거죠. 실제 상황. 그래서 이거는 복잡한 계산으로부터 계산을 해야 되고, 얘는 측정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당연히 문제풀이는 이거 당연히 주는 거죠. 연료 질량 10kg, 뭐 공기 50kg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건 실무에서. 그러면 주면은 당연히 여기 분자량 계산하기, 여기 분자량 계산하기. 근데 이거는 이제 공기고요. 이거는 건공기고, 또 이제 복잡하게 분자량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 분자량 계산하기는 앞에서 혼합기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당연히 NF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연료의 몰 흐름 이 계산이 되는 것이고, 그럼 공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수식을 쓰면 되는 것이고, 기체 혼합물 여기서 이 공식들 다 외우고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료 1km몰당 공기 몰수, 왜? 연료 1km몰당이니까 당연히 그 NA 나누기 NF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는 공기 몰수예요. 총 공기. 그 속에는 산소가 있고 질소가 있고 수증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료 1km몰당 산소 몰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총 공기, 총 몰수에다가 그 산소 몰 분율, 여기서 질소 몰 분율, 산소 몰 분율, H2O 몰 분율은 주어집니다. 이거 합은 1이다라고 주어지죠.
시험 문제 풀 때는 주어지고, 그러면 실제로는 역시 또 실제로는 YH2O 이것도 공기조화, 공기조화 가지고 열심히 또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특히 요거 있죠. 절대습도 가지고 또 열심히 풀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조금 많이 복잡한데, 여하간 시험 문제 풀 때는 이게 주어지는 거죠. 즉, 무엇이 주어지고 무엇이 안 주어지고 내가 무엇을 계산해야 하는지 파악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증기의 몰수는 당연히 총 몰수 곱하기 이거 YH2O 이렇게 하면은 이게 수증기의 몰수, 그 다음 R 몰수 이렇게 구하면 이제 여기 수식에 대입하면 이제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R은 뭘까? R은 이거였죠. 즉 R은 theoretical 더하기 과잉, 여기 R 이론 공기 몰수 더하기 과잉 공기 몰수. 이거 원래는 이제 또 산소 몰수, 공기 중 산소 몰수. 이거 뭐 당연히 이거 뭐 성립하는 거 이게 이거. 예. 이론 더하기 과잉. 예. 이론 더하기 과잉 공기율. 그래서 우선 이거를 한번 딱 보시고 이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을 달달달 외워야죠. 방법론을 외워야만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연소 방정식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이게 당연히 연료 1km몰당 21개 종류의 연료 몰수 앞에 이거 싹 있습니다. 5종류 공기, 여기 3종류였습니다. O2, N2, H2O 5종류. 그러면 당연히 CO2, 아르곤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소 가스 역시 5종류겠죠. 여기는 하나, 둘, 셋, 4개네요. 아르곤까지 포함해가지고 결국 논리는 이거랑 똑같다. 원자 몰수 보존 법칙 적용하면 된다. 밑에는 한번 읽어보시고 뭐 도움될 만한 거 있으면 이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그리고 시험 문제, 연력학 시험 문제 풀 때는 뭐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연소 생성물의 이슬점 온도. 연소 생성물에는 상당량의 수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연돌, 굴뚝이죠. 그래서 이슬점 온도 이하로 냉각되면 수분이 응축되고 연소 생성물 중에 황산화물과 결합하여 황산이 생성된다. 이래서 이슬점 온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그 습공기 선도에서 이거 이렇게 있죠. 제가 이 그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슬점 온도를 이제 습공기 선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다. 이슬점 온도 TD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요거 있죠. 요거 검은색 이게 이슬점 온도. 이걸 이렇게 끄면 여기에 딱 이슬점 온도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구해야 된다. 필히 가스터빈 발전의 경우 약 한 40에서 45도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45도 정도 되면 이슬이 맺히는 겁니다. 그럼 보통 굴뚝에서 한 120도 정도 돼서 올라갑니다. 이게 굴뚝 끝이 75도 한 70도 70도 정도 돼가지고 굴뚝 끝 올라가면 바로 또 냉각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물방울이 뚝뚝뚝뚝 엄청나게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쏟아지는 경우도 이제 있는 상황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시험 문제 당연히 간단한 시험 문제에는 위 공식 그대로 푸는 것, 그냥 암기 수준의 시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더 암기를 잘했느냐. 당연히 복잡한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죠. 실제 연료 계산하라, 습공기다, 습공기 선도 이용해라, 뭐 그냥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역으로 풀어라. 이거를 준 게 아니라 거꾸로를 준 거예요. X를 줘야지 Y를 이렇게 독립변수를 줘야지 종속변수를 구할 거 아닙니까? 종속변수를 주고 독립변수를 구하라고 역으로 문제를 주고, 이거는 이제 뭐 복잡한 시험 문제, 간단한 시험 문제. 저 핵심은 지금 이거 잘 외우셔가지고 형성 엔탈피, 발열량, 에너지 보존식
엔탈피를 표준 기준 상태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표준 기준 상태, 즉 이거는 화학 반응이 있습니다. 즉 이거 이전까지는 기준 온도 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기준 온도 0도씨냐, 뭐 0도씨, 일반적으로 0도씨를 기준으로 잡고 이제 레퍼런스 온도를 하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왜 연소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표준 기준 상태,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화학 반응열을 해석하기 위해 형성 엔탈피 항을 추가한다. 형성 엔탈피라는 말이 또 새롭게 탄생을 합니다. 일단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연소 과정에서 발열량을 추가한다. 발열량, 형성 엔탈피, 형성 엔탈피라는 게 새롭게 이제 탄생을 하고, 발열량이라는 게 탄생을 합니다. 연소가 뻥 터지는 거죠. 역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분자, 이전까지는 아마 뭐 또 말을 붙이자면 상대 에너지 보존식이었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말을 만들자면 절대 에너지 보존식. 연소일 때는 특별하다. 분자의 보유 에너지는 온도의 현열 에너지, 이거 온도에 의한 에너지와 상태 변화의 잠열 에너지, 이것은 이제 워터하고 베이퍼, 잠열, 그 다음에 분자 구조 화학 에너지, 분자 구조의 화학 에너지에다가 이제 원자 구조의 핵 에너지, 핵 에너지는 당연히 연력학에서 안 다룰 것이고, 이제 분자 구조의 화학 에너지가 이제 연소, 에너지 계산을 위한 기준점 정립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거는 상태 변화는 워터하고 베이퍼를 동시에 이제 건도가 얼마냐는 것이고, 온도 현열 에너지, 보통 기준점은 가스일 경우 0도씨, 워터는 0.1도씨 포화수, 이거는 뭐 당연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절대 기준점, 얘 때문에 절대 기준점이 필요하다. 표준 기준 상태, 이것을 표준 기준 상태라고 하자. 25도씨 101.325kPa이 표준 기준 상태이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대로 해줘야 됩니다. 화학 반응을 해석할 때는 이 기준의 상대 엔탈피를 적용한다. 그래서 반응 엔탈피, 엔탈피 오브 리액션, 이래서 단어들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반응 엔탈피, 표준 기준 상태에서 생성 물질 엔탈피 빼기 반응 물질 엔탈피. 그래서 이게 우선 어쨌든 에너지 보존은 반드시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성물이죠. 그래서 반응물 엔탈피 더하기 반응 엔탈피, 이것을 반응 엔탈피라고 부르고, 생성 엔탈피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실험으로 이렇게 구한다고 합니다. 실험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조금 제가 설명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정의가 이거예요. 정의가 이것은 화학공학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면 HR이 0보다 작다. 흡열 반응이면 HR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헷갈리는 것이, 우리 기계 연력학, 공업 연력학에서 그 양수, 음수 정의 내리는 거 앞에서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의랑 화학공학에서 내리는 그 양수, 음수 정의가 달라요. 이게 서로 엇갈립니다. 엇갈려가지고, 이거 한번 나중에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뭔가 부호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화학 연력학하고 공업 연력학하고 부호, 양수, 음수 정의가 엇갈렸다. 연소 엔탈피,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완전 연소 중에 반응 엔탈피. 역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온도와 압력이 다르다면 H 역시 달라진다는 거 참조를 해주시고, 그런데 여기 25도씨 이걸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도 1kg, 25도씨 1atm으로 다 맞춰줍니다. 이렇게. 그럼 가스도 역시 25도씨 1atm으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게 연료가 뻥 터졌는데 어떻게, 그래서 열을 빼주는 거죠. 열을 이렇게 빼주면 HC라는 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열을 이제 방출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HC가 바로 연소 엔탈피, 뭐 당연히 연소 엔탈피. 그래서 이 연소 엔탈피는 이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이제 찾게 된다. 이미 테이블에 다 있습니다. 이거는 즉 연료가 결정이 되면 이것이 결정이 된다.
뭐 테이블 찾으면 된다. 그래서 형성 엔탈피,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 표준 기준 상태에서 화학 조성으로 인한 물질의 엔탈피. 역시 말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분자 구조 화학 에너지 절대 기준치. 이렇게 써놓으니까 우리 연력학에서는 이것을 써야 되겠네요. 이것이 우리 연력학 그 테이블에 다 나와 있다. 절대 기준치. 즉 이게 이제 발열량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 표준 기준 상태에서 안정된 원소 O2, N2, H2, C 등의 형성 엔탈피를 0으로 지정. 우선 기준치를 이렇게 0으로 하자. 왜냐하면은 일단 표준 기준 상태에서 더 이상 얘네들은 반응을 안 하니까 이것을 일단 0으로 지정을 하자라고 이제 화학공학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업연력학은 이대로 따라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동그라미가 뭘까? 동그라미는 보니까 표준 상태인 거는 동그라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이렇게 보면 참 계속 갈수록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왜 출발점은 이게 안정된 원소 이거예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히 절대 기준점, 이것이 절대 기준점, 이것이 0이다. 이것이 0이니까 여기 C 요거 O2, N2, H2C C하고 O2하고 이렇게 화학 반응을 하면은 CO2가 만들어지는데 CO2는 이제 또 막 달라지는 거죠. 이게 기본이 아니니까 원천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HR 반응 엔탈피 HR이 나온다. 이건 뭐 실험으로 다 구해놨다. 그래서 CO2는 C와 O2 형성 엔탈피에 비해 RC만큼 HC만큼 이제 높다 낮다. 역시 부호가 또 역시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 생성물의 엔탈피는 당연히 반응물 엔탈피 더하기 반응 엔탈피 이렇게 또 정의를 내려서 이제 형성 엔탈피는 테이블에 제시되어 있고 역시 어렵네요. 어쨌든 우리 공업연력학에서는 이게 핵심이고 이거는 그 연소 발열량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테이블에 제시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 연료의 발열량, 도대체 연료 발열량이 뭘까? 뭐 여기서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화학 연력학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그 공업 연력학은 연료의 발열량, 히팅 밸류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연료가 완전 연소 시 방출되는 열량.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절대값을 씌웁니다. 뭐 생성물 형성 엔탈피 빼기 반응물 엔탈피인데 결국은 이거 뭐 테이블로 주어지니까 고위 발열량, 하이 히팅 밸류, 생성물에서 화학 반응으로 인한 H2O가 액체 상태일 때 고위 발열량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 H2O 여기서 이제 그 연소 때문에 H2O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배기가스 수증기 아니냐. 네, 이것이 이제 더 빼는 거예요. 열을 더 이렇게 빼면은 얘가 물로 응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이제 빼는 거죠, 열을. 그것이 이제 고위 발열량. 고위 값이 큽니다. 숫자가 크다. 그러니까 고위지 않겠습니까? H2가 액체 상태일 때 시스템 해석에서 이거 H2가 액체 상태일 때는 이렇게 액체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시스템 해석에서 H2O 엔탈피 기준을 워터로 잡아야 됩니다. 왜 액체라고 했으니까 워터로 잡아야 되고 저위 발열량 생성물에서 화학 반응으로 인한 H2O가 기체 상태일 때 그 시스템 해석에서 H2O 엔탈피 기준을 이제 베이퍼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고 갈수록 말이 복잡해지는데 그거 역시 이거 앞에서도 역시 뭐 워터로 해석할 거냐 베이퍼로 해석할 거냐 등 기준점 정립. 하여튼 핵심은 뭐 이거 뭐 말이 좀 복잡하지만 핵심은 기준점이 전부 다 일치해야 한다라는 게 핵심이죠. 해석의 기준점이 모두 일치해야 한다. 즉 이거 HHV로 하면은 워터를 기준점으로 잡아야 되고 LHV로 하면은 베이퍼를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데 우리 연력학에서는 이거 씁니다. 연력학에서는 이거를 쓰고 그 다음 실무에서는 HHV를 쓰는데
이것도 역시 많이 헷갈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동영상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HHV, LHV는 이미 테이블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테이블 값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특히 그냥 단지 차이점은 수증기의 자멸이 어떻게 되느냐, 뭐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고, 그래서 LHV는 다음과 같이 공식을 씁니다. 그럼 여기 또 왜 하필 또 I냐? 뭐 당연히 종류별로, 연료 종류별로 이렇게 여기 요거 HV 얼마, 여기 HV 다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료의 몰 성분 비, 질량 성분 비가 되고, 결국은 이게 LHV가 일반적으로 질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질량당. 그러니까 당연히 질량 분율을 쓰는 것이고, 몰당으로 나와 있으면 당연히 몰당으로 쓰겠죠. 근데 질량당으로 나와 있습니다. NG의 경우 HHV는 LHV보다 약 10%더 더 높다. 10%. 이거 엄청난 에너지 차이인데, 즉 이걸 워터로 기준으로 하느냐, 베이퍼로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연료가 10%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필히 기억을 해 두시고, 발열량 측정, 연료, 뭐 특히 석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열량을 계산하는 게 있고 발열량을 측정하는 게 있다는 거죠. 발열량을 계산하는 건 이걸로 합니다. 이거는 NG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깔끔하게 해석된다. 깔끔하게 해석된다. 그런데 석탄은 지저분하다, 매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결코. 석탄은 측정을 할 수밖에 없다. 연료 중에서는 그 성분이 분석될 수 없는 것도 있다. 특히 석탄, 즉 성분 측정의 불확도와 발열량 측정의 불확도는 거의 동일. 네, 이거는 실무자분들에게 실무할 때 이게 사용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또 특히 실험실에서 15도씨로 발열량 측정을 했다면 여기 분명 25도씨로 측정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어떤 경우는 15도씨로 또 해요. 또 어떤 경우는 0도씨로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NG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부생가스, 뭐 특히 뭐 등등 다른 가스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0도씨로 하느냐, 15도씨로 하느냐, 25도씨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발열량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즉 필히 몇 도씨로 했냐 물어보고, 왜 물어봐야 돼? 몇 도씨로 했냐, 왜 물어봐야 되느냐? 해석의 기준점이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이거 어긋나면 뭐 괜찮은 연료가 있고, 어긋나도 괜찮다, 그 오차범위 이내이다가 있고, 어긋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아작나는, 거의 뭐 사퇴 직전 수준까지 가는, 즉 아작난다라는 말은 심하게 회사에 손실을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필히 몇 도씨에서 측정했냐, 해석의 기준점이 모두 일치한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실험실에서 15도씨로 발열량 측정했다면 15도씨 기준으로 엔탈피 무조건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0도씨 발열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료의 25도씨 현열 에너지를 무시할 수 있는 연료가 있고,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연료가 있다. 필히 물어서 해석의 기준점을 모두 일치시켜라. 그래서 절대 엔탈피, 여기가 이제 상대 엔탈피였죠. 기준점. 근데 기준점은 앞에서 0도씨로 잡아라, 그게 편리하다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25도씨 1.0, 이거를 기준점으로 잡아야 됩니다. 왜? 이게 25도씨니까. 그럼 이것을 여기서 있죠. 실험실에서 15도씨로 측정했다면, 이게 15도씨라고 한다면 얘가 이제 15도씨가 되는 거죠. 기준점을 통일시켜라. 절대 내부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내부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게 U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이게 지금 H의 정의, H는 U 플러스 V가 이게 이거 정의죠, 이거는 무조건 정의이고, 그래서 이제 P0, V0는 상호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과 같은 수식이 성립이 한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정상 개방계의 에너지 보존 시, 왜 자꾸 이거 바가 붙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질량으로 준다고 해놓고 또 여기서는 왜 또 몰 분율이냐. 우선 몰 분율이 정답입니다.
몰 분율이 정답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 이것들이 몰 분율로 주어집니다. 그건 연력학에서는 몰 분율이에요, 답이. 그런데 얘는 실무지 않습니까? 실무에서는 질량입니다. 역시 많이 헷갈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력학에서는 정답이고, 연력학에서는 뭐, 히팅 밸류 그런 거 안 쓰고, 형성 엔탈피라는 단어, 이거를 쓰는 거죠, 연력학에서는. 실무에서는 히팅 밸류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수식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 뭐 수식은 당연히 똑같고 요것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것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면 기준점 동그라미 이렇게 맞춰주고, 뭐 이것은 아마 쉽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예, 즉 이거를, 그래서 이거 포메이션 이걸 끄집어내면 이거라는 거죠. 뭐 이거 뭐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고, 예, 이것을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그럼 또 여기는 또 질량이라고 하지 않았냐? 네, 제가 질량을 뭘로, 예, 환산을 잘해야 되겠죠. 예, 밀폐계의 에너지 보존식, 역시 여기 아까 요거의 정의에서, 네, 이것만 좀 달라진다.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쓰고, 우리 연력학에서는 LHV 있습니다. LHV 이론 값이 있고, 예, 측정 값이 있고, 예, 이렇게 측정 값. 이론 값은 문제 풀 때, 연력학에서 문제 풀 때 이론 값 쓰고, 실제는 측정해야 되는 거죠. 왜냐? 측정, 화학시험연구원에서 측정한 것이 매우 정확하다, 할 것이다 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특히 석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요거는 여기 우리 연력학에서는 무조건 테이블에서 이거 쓰면 되는 것이고, 뭐 잔뜩 매우 복잡하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 결국 핵심은 이 수식입니다. 이 수식에서 뭐 이거는 당연한 것 같고, 단지 25도씨 이전에는 0도씨로 맞춰라 아니라 이제 이번에는 25도씨로 기준점을 맞춰라, 그거 차이밖에 없고, 요거 그냥 로우 히팅 밸류 쓰면 된다는 거죠. 그 로우 히팅 밸류가 뭐냐, 이거 형성 엔탈피 테이블에 찾으면 이게 되는 것이고, 단열 화염 온도, 엔트로피, 엑서지, 어려운 것은 없다라고 제가 썼는데 뭐 사실 많이 복잡하긴 복잡합니다. 기준점을 일치시켜라. 네, 기준점을 일치시킨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어려운 거 사실 없습니다. 기준점을 일치시킨 거죠. 25도씨로 하다 보니까는 뻥 터지는 연소 발열량이 나오는 거고, 기준점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네, 딱 그거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단열 화염 온도, 단열 연소 온도, 단열 과정에서 연소로 인한 생성물의 온도, 최대 온도, 제가 앞에서 뭐 2000도씨, 뭐 1200도, 1400도씨, 이것이 단열 화염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단열을 시켰습니다. 단열을 시켜서 뻥 터트린 거죠. 그럼 뻥 터트리면 몇 도까지 올라갈 거냐? 2000도씨까지 올라간다. 뭐 실제로는 1200도, 1400도씨 정도 된다. 그래서 수식은 여기서 단열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수식에서 이게 당연히 0이죠. 네, 0으로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이게 사라지죠. 사라지면은 이제 수식이 이렇게 나오고, 우선 이상기체일 경우 압력과 관련 없다. 압력항은 다 소거되는 것이고, 즉 온도만 있다는 거죠. 온도만. 생성물의 온도는 모두 동일하다. 즉 생성물이 N2, O2, CO2 모두 다 똑같다. 순환 방법법으로 구해야 한다. 이렇게 즉 들어가는 거 인풋 온도는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웃풋을 구해라. 그 아웃풋은 N2, O2, CO2, H2O 모두 동일하다. 그것이 바로 단열 화염 온도이다. 이것을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실무에서는 순환 방법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제 시험 문제 풀 때는 당연히 그냥 단순 정합 비열이 뭐 1이다. 1.006인가요? 네. 정합 비열 상수로 놓고 풀겠다고 하면 금방 문제가 풀어집니다. 금속 재질의 특성으로 인해 과잉 공기를 투입하여 화염 온도를 낮춰야 한다. 불완전 연소, 열손실, 고온에서 열 해리 등으로 인해 화염 온도는 필히 낮아야만 한다. NG의 경우 이론 단열 화염 온도는 약 2000도씨인데 일반적으로 1200도에서 1400도 정도 투입한다. 로 화염 온도를 낮춘다. 단열 화염 온도, 이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결국 단열 화염 온도가 왜 중요할까? 카르노 효율. 앞에서 카르노 효율은 고온 열원, 고온 열원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이 좋아진다. 뭐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었고, 당연히 단열 화염 온도가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고온 열원. 즉, 이거 하면은 이제 공기가 들어갑니다. 이걸 압축을 시키죠. 여기하고 그냥 연료하고 여기하고 연료하고 뻥 터뜨립니다. 뻥 터뜨리면 이렇게 쭉 올라가죠. 온도가. 이 온도가 지금 1243.5도. 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카르노 효율의 특징. 2000도 이게 안 된다. 1200도에서 1400도 정도.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연력학 제3법칙. 이거는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설명을 한 거고, 이제 당연히 또 이제 그 연력학 제2법칙, 엑서지, 이걸 또 설명을 또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3법칙이라는 게 탄생을 합니다. 절대 0켈빈에서 순수 결정물의 엔트로피는 0이다 라는 정의. 네, 이것은 뭐 정의니까 외워야만 하겠습니다. 근데 왜 연력학 제3법칙일까? 근데 뭐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만약에 이게 연력학 제3법칙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거는 뭐냐? 표준 기준 상태에서 안정된 원소 형성 엔탈피를 0으로 지정했다. 이거는 연력학 제1법칙을 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을 지정을 한 거거든요. 같은 건데, 이게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연력학 제3법칙은 모든 물질에 다 성립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것에. 근데 이거는 형성 엔탈피, 이거는 연소, 아마 연소일 때 이렇게 중요하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거 안 쓴다는 거죠. 연소일 때만 이게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모든 곳에서 다 정의된다. 현열, 잠열의 엔트로피는 상대 S 적용하면 됨. 그래서 이거 해석의 기준점이 모두 일치해야 한다. 현열, 잠열 해석할 때는 그냥 상대 엔트로피, 그 테이블에 차트에 나와 있는 그리고 분자 구조의 엔트로피 해석을 위해서 제3법칙이 필요. 형성 엔탈피에 대한 법칙은 왜 없는가? 표준 기준 상태. 제가 아까 방금 질문했던 의문점. 어쨌든 연력학 제3법칙 이렇게 외우셔야 합니다. 이거는. 절대 엔트로피, 역시 절대 엔트로피. 지금까지 상대 엔트로피를 배웠죠. 상대 엔트로피 0도씨 1바, 1대1 계산하는 게 편하다. 이번에는 이제 절대 엔트로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기준점을 맞춰야 되니까. 기체일 경우 항상 절대 엔트로피를 적용하고, 물 등의 비화학 반응일 경우에는 상대 엔트로피를 적용해라. 즉 이건 차트. 물 등의 비화학 반응일 경우에는 그냥 차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고, 왜 화학 반응이 없으니까. 화학 반응이 있을 때는 필히 절대 엔트로피를 적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엔트로피란 뭐냐? 화학 반응에 의한 엔트로피, 이게 하나 추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 기체일 경우, 여기서 이상 기체란 말은 다시 기체일 경우 항상 절대 엔트로피를 적용하고, 화학 반응일 경우 기체니까. 근데 역시 이상 기체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아니에요. 물이 아니고. 그래서 이상 기체일 때 정확식은 이거를 씁니다. 여기서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수식입니다. 저 앞에서 이상 기체의 엔트로피를 구하시오 할 때 이러한 형태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온도에 따른 테이블 값을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테이블 값을 이렇게 그대로 따다 쓰면 되는 것이고, 그럼 역시 이건 테이블이 없을 때 간결식은 이거라는 거죠. 뭐 간결식을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25도씨 1atm에서 절대 엔트로피를 주어집니다. 테이블에 주어지는 거죠. 즉 왜 간결식을 쓰느냐? 이거는 그냥 기체 종류 몇 개, 한 20개? 20개 하면 테이블 칸 20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20개 정도. 그래서 이제 한 장으로 쫙 나와 있죠. 그거 쓰면 되는 것이고, 그럼 얘는 첫 번째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두 번째 온도에 따라서, 온도라 그러면 영하 100도부터 한 1000도까지 되겠죠. 그거 테이블 페이지가 몇 페이지겠습니까, 이게? 시험 문제 풀 때, 역시 시험 문제 풀 때는 또 테이블을 지참하는 거니까, 이렇게 풀겠습니다. 역시 이제 간결 엔트로피, 이것은 이제
이건 그래서 간결이 되는 것이고, 다음과 같이 온도에 의한 텀, 압력에 의한 텀. 여기 수식을 살펴보면 이거 I 기체 성분입니다. 이건 O2, N2, CO2 한 개. 고 여기는 뭐 당연히 알바 이건 8.3144 이거 상수 쓰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 절대 화학 반응에 의한 S, 이것이 화학 반응에 의한 S입니다. 온도에 의한 S, 이것이 온도 변화에 의한 S, 엔트로피 증가죠. 총합에 의한 S, 이거 3번하고 4번은 이렇게 한꺼번에 이것이 한꺼번에 해석하는 거죠. 이것이 한꺼번에 해석하는 거고, 따로따로 나는 분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총합에 의한 S, 즉 이거 하고 기체 혼합에 의한 S, 이거 이렇게. 즉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건 한꺼번에 내가 문제를 푼 거다. 3번하고 4번을 따로따로 분리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고, 이거 특히 여기 할 때 좀 주의를 해주시고, 그 말은 여기 돌톤의 분합 법칙 해석할 때 이것이 총압에 의한 엔트로피 증가, 그 다음 이거는 그 몰비에 의한 엔트로피 증가. 이렇게 따로 해도 되고, 아니면 한꺼번에 PI 한꺼번에 해석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 발생, 엔트로피 제너레이션, 저 앞장에서 엔트로피 발생량은 시스템 작동 유체에 의한 엔트로피 변화량 더하기 열 전달에 의한 엔트로피 변화량. 그래서 이제 35페이지에서 엔트로피 페이지에서 이제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은 무조건 0보다 같거나 큰 것이고,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량 더하기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량. 이 주위 엔트로피 변화량이 이거라고, T분의 del Q, 이거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그 작동 유체의 엔트로피 변화량 더하기 열 전달의 주위와의 열 전달에 의한 엔트로피 변화량. 이것은 뭐 시간인데, 정상 상태라고 하면은 이건 소고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제가 설명했듯이 Q 방향에 주의할 것, T가 뭔지, Q가 뭔지 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엑서지 파괴. 그럼 결국 엑서지 파괴가 손실일이 얼마냐? 제너레이션에다가 T0만 곱하면 된다. T0는 주위, 절대 온도이고, 방법은 1번 방법이 있고 2번 방법이 있습니다. 뭐 1번 방법이나 2번 방법이나 똑같다라고 제가 엑서지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했었고, 엑서지 균형식 동영상에서 1번 방법이 있고 2번 방법이 있고, 뭐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역시 그 부호에 헷갈리지 말고 좀 부호를 좀 잘 생각해 줘라. 여기 이게 음수인지 양수인지, 저도 본 동영상에서는 이게 음수인지 양수인지 저도 헷갈리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결국은 헷갈리는 게 아니라 약속만 해주면 참 좋습니다. 이게. 다음과 같이 이제 엑서지 균형식을 쓰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방금 보셨던 동영상과 똑같습니다. 단지 이것만 다를 뿐이죠. 그리고 여기서 요것이 이제 기준점 25도씨라는 거. 저 앞에서는 0도씨를 기준점으로 했는데, 지금 25도씨가 기준점이라는 것과 여기 형성 엔탈피 요것이 들어가고, 또 여기 S 계산할 때 또, 이것도 또 절대 25도씨에서의 절대 엔트로피 값,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래서 얘는 25도씨 순수 물질일 때를 기준으로 하고, 얘는 0켈빈 순수 물질일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 이게 또, 그래서 이게 0켈빈 순수 물질일 때 기준이니까 25도씨가 되는 것이고, 가역일 계산은 이거 엄청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수식이. 복잡함으로 연소기 해석에서만 적용할 것. 연소기일 때만, 여기 해석할 때만 복잡하게 쓰고, 나머지는 그냥 다 표준으로 써라. 그럼 앞에서는 해석의 기준점이 모두 일치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네. 이렇게 해주면 가장 나이스합니다. 헷갈리는 것이 없다. 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 연력학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헷갈릴 리가 없죠. 연력학 엄청 잘하는데.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연소기만 해석하고 이제 나머지는 또 이제 그냥 해석 적용 안 하고 이러면은 결국 나중에 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 답이 좀 틀릴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즉 이거 헷갈리는 거, 기준점이 틀려가지고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집스 자유 에너지, 반응의 자발성을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연력합값, G는 H-TS라고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일단 집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수식 같습니다. H-TS 여기다 제로 딱 붙이면, 제로 붙이면 이거 엑서지거든요. 이게 엑서지의 정의입니다. 여기다 제로를 붙이면. 그래서 집스 에너지가 0보다 작으면 정반응, 0이면 화학평형, 0보다 크면 역반응. 걔만 해석 간편하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반응인지 역반응인지, 즉 발열 반응이 있고 흡열 반응이 있고, 그래서 정반응이 있고 또 역반응이 있습니다.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은 연력학제 1법칙 해석, 정반응, 역반응은 연력학제 2법칙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스 에너지라는 단어 하나만 딱 알면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의 그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편하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거는 화학공학이에요. 화학연력과 화학연력학. 우리는 공업연력학을 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엑서지 개념 적용하면 훨씬 더 편한데, 여하간 집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여기 또 역시 보시면, 아니 왜 0보다 작은데 정반응이냐는 거죠. 아니 0보다 큰데 어떻게 역반응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역시 화학공학하고 화학연력학과 공업연력학은 부호가 서로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반대이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엔트로피 증가 법칙, 방향성을 알려주므로 위를 계산할 수 있어. 이게 방향성을 알려준다. 예. 여기서 이것은 개와 주의를 동시에 해석해야 함. 예, 뭐 당연히 이건 엔트로피 해석하는 거니까. 형성 집스 함수, 표준 기준 상태의 원소로부터 표준 기준 상태의 분자를 만들기 위한 가역일. 이거 이렇게 쓰는데 이거 엑서지 아닙니까? 엑서지. 여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로는 뭐냐? 25도씨. 25도씨죠. 그 제로의 정의 자체가 25도씨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25도씨 1atm. 근데 엑서지는 외기 공기고, 외기 공기가 25도씨라고 한다면 이건 엑서지거든요. 엑서지 개념으로 이해하자. H 빼기 T 제로, 여기다가 요걸 넣는 거예요. 요거. 근데 여기서는 25도씨 1atm일 때의 엑서지 값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분자, 연료죠. 연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 가역률은 이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역시 요거 W 리버서블. 이게 W 리버서블이거든요, 이게 엑서지식이고요. 이게 엑서지이고, 엑서지는 이거죠. 이게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이거라는 거죠. 그럼 왜 이거는 없냐? 이거 T0 아닙니까? 지금 표준 상태잖아요. 25도씨. 여기다가 25도씨 하면 여기 약분 되죠? 약분하고 약분되고. 이게 0입니다, 이게. 이게 0이죠. 그 엑서지. 결국 이거는 엑서지랑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또 이제 수식을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25도씨로 픽스가 된 거죠, 얘는. 엑서지의 정의는 여기서 여기에 동그라미 붙은 거랑 얘는 25도씨입니다. 얘는 외기 온도. 이거는 계속 변하는 거죠, 외기 온도는. 지금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25도씨로 픽스를 시켜놓고 실험을 합니다. 얘가 25도씨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사라지는. 그래서 결국 앞에서 엄청나게 복잡하고 힘들게 배웠는데, 결국 가스터빈을 해석을 하려면 이게 뭐 가스터빈 아주 간단하게 그림 그리는데 여기 연소가 발생한다는 거죠. 결국 앞에서 했던 것들을 이해를 해야만, 이거를 이해를 해야만 이게 가스터빈이 해석이 됩니다. 이게 1번에서 공기가 들어갑니다. 15도씨 이거. 그리고 또 70% 이게 70% 즉 공기조화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기조화 하고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압축을 하죠. 그럼 당연히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이건 압축비 15, 한 89% 효율 적용했고, 여기서 연료가 들어간다는 거죠. 연료가 들어가서 연료를 압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쭉 여기서 연소를 시킵니다. 연소를 시키는데 제가 여기서는 0.2% 압력 손실, 일반적으로 4% 정도 연소기에서 이 압력 손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뭐 어떤 현장은 0.2%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현장은 4%인데 아마 4%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여기 오면서 이제 전기를 생산을 하고 이렇게 이거를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뭐 아주 간단한데 연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매우 복잡해지는. 그래서 연소가 어떻게 되느냐? N2 몰 프랙션 주고 O2 아르곤 CO2 이렇게 이거는 그 몰 프랙션을 줍니다. 몰 프랙션을 주면은 거기에 그 휴머디티 RH가 존재를 하니까 H2O, H2O가 또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연료는 또 어떻게 되는? 여기 연료가 이렇게 들어가죠. 연료 성분비가 이렇게 되고 이것을 화학 반응 뻥 터뜨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게 실제. 그리고 또 조금 더 간단하게 하면 이거 연료가 들어가 가지고 공기랑 습공기, 아니 수증기, 이게 습공기죠. 연료하고 습공기하고 뻥 터뜨린다. 뻥 터뜨리면 이제 5번이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1번 상태 15도씨 1.013 45kg 45kg이 들어간다. 공기가. 네, 실제로는 이게 45kg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이게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몇 킬로그램 들어가는지. 결국 이게 싹 전체를 해석해야 되는, 정확히 말하면 제너레이터에서 전력을 측정을 해가지고 거꾸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복잡하다. 이제 그래서 이제 1번 상태가 들어오고 이걸 압축을 시키죠. 이렇게 2번으로 1번에서 2번으로 압축을 시킵니다. 뭐 당연히 89% 등엔트로피 효율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 11%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이렇게 엔트로피 증가 법칙. 그래서 4번이 여기고요. 연료랑 4번하고 2번하고 뻥 터뜨립니다. 뻥 터뜨리면 5번이 딱 되는 거죠. 그럼 5번을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몰 프랙션, N2, O2, 아르곤, CO2, CO, H2O 이렇게 몰 프랙션을 계산을 해야 되고, 매스 프랙션도 계산을 해야 되고, 컴플리트 컴바스천, 완전 연소도 해석을 해야 되고, 로우 히팅 밸류도 해석해야 되고, 하이어 히팅 밸류도 해석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그 분자 반응, 화학 반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까 제가 공식을 쫙 쓴 겁니다. 이렇게 연소가 된다는 거죠. 시어리티컬 컴바스천 보니까 17이네요. 여기서는 시어리티컬은 17이고,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고 시어리티컬, 요거네요. 에어 퓨어 레이쇼. 시어리티컬의 에어 퓨어 레이쇼는 17 이것이 되고, 이걸 1kg을 기준으로 제가 해가지고 아니구나. 네. 연료 1kg을 제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값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완전 연소, 이건 시어리티컬 연소고, 이거는 그냥 연소고, 그거 보니까 한 45, 이렇게 45가 됐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잡하게 계산해야 된다. 이거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인정받는 거죠, 뭐, 회사에서. 그럼 역시 앞에서도 제가 시뮬레이션은 이게 심플 시뮬레이션, 정확 시뮬레이션은 제작사 설계 사양 및 성능 곡선 데이터 필수적으로 내가 받아야 됩니다. 요청을 해서 그 제작사로부터 많은 데이터를 내가 받아야 한다라는 거 필히 강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었고, 압축비가 높아지면 성능이 어떻게 될까? 압축을 많이 한다는 거죠. 즉, 여기 압축을 높이겠습니다. 여기 14.182인데 압력을 한번 높여보죠. 그럼 성능이 어떻게 되나? 여기 36.60인데 압축을 많이 하겠습니다. 높아지네요. 이렇게 높아지죠. 높아지는 이유는 여기 온도가 높아지니까 결국 카르노 사이클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압축을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면 효율이 떨어지는구나. 이거 보면 압축 효율이
이게 압축률이 무조건 높아야 되는구나. 압력비죠, 압력비 정확히는. 이번에는 압축기 효율이 떨어질 때, 왜냐하면 오염이 발생을 합니다. 오염이 발생해가지고 압축기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기 압축기 효율이 92%라고 제가 썼네요. 그래서 압축기 오염이 발생해가지고 압축기 효율이 떨어졌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38.462 떨어지죠. 압력이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W 넷도 떨어지고. 이게 압축기 효율 성능자가 가스터빈의 8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축기를 엄청 열심히 잘 닦아야 됩니다. 압축기 효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오염이 발생을 하면은 이게 상당히 우리 회사 판매에 악영향을 끼치겠구나. 이게 압축기 효율이 올라갑니다. 압축기 효율이 올라가면 이게 좋죠, 이게. 압축기 효율이 떨어지면 이게 안 좋아지고. 이와 같이 이제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고, 저 앞에 동영상에서도 제가 이거는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핵심은 이거라는 거죠. 이거 필히 기억을 해 두십시오.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무자 분께서는 이제 그래야지 이제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즉 외기 질량 변화, 그 다음에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독립 변수가 아니라 종속 변수입니다. 외기 온도, 외기 압력, 상대 습도, 얘가 진짜 말 그대로 독립 변수입니다. 얘가 바뀌면 얘네들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제작사 설계 사양에 따라 가지고 성능 곡선에 따라 가지고 바뀐다는 겁니다. 얘가 바뀌는 거는 뭐 자연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바뀌면 얘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작사 설계 사양 및 성능 곡선 데이터를 지멘스, 뭐 미쯔비시 이런 것으로 필히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즉 뭐 지멘스나 미쓰비시나 이런데 회의 테이블에서 딱딱딱딱 이거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딱딱딱 요구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주는 대로 받지 않습니까? 근데 딱딱딱 달라 그러면은 달라 보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사이트에 가시면 소프트웨어 보면 이렇게 다양한 그림 화면들이 이렇게 예제들이 있습니다. 이 예제들 한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시뮬레이션, 시뮬플랜, 막 실시간으로 이제 돌아가는 예제. 나중에는 이렇게 화력발전소 성능 분석. 이제 왜냐면 화력발전소 스케일이 가장 크니까 돈이 가장 많이 되는 에너지 시스템이죠. 이와 같이 1번, 1편, 2편, 3편, 4편 실무 방법론에 어떻게 실무적으로 접근할까 향후 제가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놓을 계획에 있습니다.